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법 이야기,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히어로TV에 저는 진행을 맡은 찐PD고요. 오늘 옆에는 오늘의 히어로 정성용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은 차갑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변호사 정성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건의 속사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요즘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전세 사기 그리고 청년 안심주택 피해 사례, 그 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두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동산 사건은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누구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요즘 전세 사기 뉴스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32,000명이 넘습니다. 32,000명이요? 네. 와. 그 단순 숫자만 봐도 엄청난데 피해자의 97% 이상이 그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입니다. 그 4명 중 3명은 또 40세 미만의 청년층이고요. 수도권 거주자가 60%가 넘고 대부분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정도면 한 사회, 계층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은 전 재산이 보증금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죠. 계약금과 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 여파로 주거 불안, 신용도 하락, 직장 유지의 어려움, 게다가 심리적 충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다른 곳에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앞으로는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도 짧아야 수개월, 길면 몇 년, 그동안 계속 불안과 생활고를 겪게 되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제도적 허점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허위 계약서, 무자본 갭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의 채무 상태나 부동산 권리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 속도가 늦다는 점입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사전에 막고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대응하라 이런 뜻 같네요. 맞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채권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민사,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앞서 전세 사기 피해의 규모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미리 막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돈과 그 시간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계약 후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만 내면 열람할 수 있고 거기서 소유자의 이름,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 없는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깡통 전세, 그거 말로만 들어도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 서류만 보고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검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무조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인데 요즘 비대면 계약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이요? 네, 비대면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비대면으로 좀 부동산 계약을 하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임차인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계약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이체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모두 사기였었습니다. 그 해당 공인중개사는 실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존하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였었고, 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전달한 임대인 및 임대인 배우자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었으며 그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한 임대인 배우자 명의 계좌는 범죄로 이용된 계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사건을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쿠팡에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로켓 계약이 가능한 시대가 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을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전세권 설정, 뭐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이용한 추가 대출 제한,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즉시 전액 환급 조항 등을 특약에 넣으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특약을 넣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조건보다는 특약이 당사자 계약에 있어서는 더욱 우선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분들께서 꼭 이 조항을 넣어야겠다 하는 조항들은 특약에 집어넣음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혹시 해당 주택의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지 아니면 또 소유권이 이전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금 발화 위험이 커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부분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기부를 자주 봤으면 미리 대비했을 수 있겠다라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꾸준한 관심과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몇 번 하시는지 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세금 체납이나 근저당권 금액 증가 등 이상 신호가 보이면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든지 계약을 위반할 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 청구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는 알겠는데요.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은 정말 막막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순간부터는 시간과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와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바로 법적인 대응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증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서 원본은 물론이고 등기부 등본, 송금 내역, 사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까지 모두 챙겨봐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또는 계약 진행 중 임대인이 한 말이나 약속, 광고 문구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걸 가능한 한 빨리 모아두는 게 이후 조사나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007이 된 것처럼 행동해서 이번엔 소송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민사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감유를 신청해서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회수 가능성은 그만큼 급격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민사소송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신뢰감이 없는 게 있거든요.
이 민사 소송에서 또 이길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사실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핵심은 민사소송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민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의 판결문 필요하고 그 판결문이 있어야지 그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모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LH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 전환, 긴급 경고의 유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그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나 안심 전세 포털에서 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시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도나 보호 장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금전 손실만큼 사실 심리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생활 기반이 흔들리면 일상 유지 자체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가족과 지인과 함께 사실은 대응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심리 상담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안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세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금전 손실이 아니라 삶의 기반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피해를 받은 분들의 주거를 신속하게 안정시켜야 하고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나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그 이후의 대응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자 억울한 2차 피해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무서운 일이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파괴되는 그러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전세 사기는 그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주거 안정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범죄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절차를 밟아야 하죠. 그래서 사건 직후부터 증거 확보, 법적 대응, 지원 제도 활용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예방책이겠죠. 피해자가 절차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들은 꾸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찐PD와 정성용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